멧돼지 한 마리가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국내 6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멧돼지입니다. 발견된 곳은 경기도 연천 장남면 민통선 남쪽 900m 지점. 민통선 이남에서 멧돼지 감염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감염된 멧돼지가 남하하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국내 첫 확진 이후 한 달이 돼서야 멧돼지 집중 포획에 나섰습니다.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야 합니다. 먼저 민통선 이북 접경 지역엔 집중 총기 포획이 실시됩니다. 군과 민간협사 등 900명이 투입됐습니다. 감염 위험 지역에는 멧돼지 이동을 막는 철책을 설치한 뒤 사실상 멧돼지를 모두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수렵장을 조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잡은 멧돼지 처리 방법과 보상금 등 세부 계획에 대해선 환경부가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포획이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거점 소독 시설을 32곳까지 늘리는 등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밀집 단지와 소농을 대상으로 축협 등을 통한 공동 방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곳 용지면은 반경 3km 내에 33농가에 한 12만 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농가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12만 두 전체를 살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을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토론입니다. 돼지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까지 상륙했습니다. 작년 8월 중국에 첫 상륙한 이후에 9개월 만에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고 우리나라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파주를 시작으로 해서 9개 농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경기도와 강원도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비상인데요. 오늘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의 방역 체계를 갖고 있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의 최재형 국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조우성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돈협회 전라북도협회 이웅렬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라북도 수의사회 도은기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수의사회가 바빠졌고 뭐 네. 농가도 바빠졌습니다만 우선 말이죠. 돼지 열병에 대한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긴 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말 그대로 사하라 사막 있죠. 아프리카 지역 그 밑에서 원래 발생하던 풍토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921년에 캐나다에서 그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했고 케냐에서 1957년에 유럽 포르투갈에 상륙해가지고 1970년대는 중남미까지 브라질, 도미니카, 큐바 거기까지 갖고 최근에는 우리 동남아 쪽에 9개국.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발생되고 있거나 발생했던 국이 53개국이나 됩니다. 이게 아프리카 감염된.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최초 아까 우리 MC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월 17일 날 경기도 파주에서 하고 연천하고 해서 발생해가지고 10월 6일 날 경기도 연천에서 14번째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까지 멧돼지 사체에서 6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돼지의 그 일종 법정 전염병입니다. 예. 그래서 고열과 식욕 결핍, 귀, 배, 사제 등에서 충혈되고 청색증이 나오고 호흡곤란, 구토, 코, 항문, 출혈, 특히 그 주의할 것은 혈액성 설사입니다. 그다음에 임신돈 유산이 많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우리가 돼지 열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동코레라고 그러죠. 그것은 자두뇌, 새끼 자두뇌에서 많이 폐사가 되지만 예. 이건 모돈을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혈액성 설사가 특징입니다. 혈액성 설사가. 그리고 이 해부학 소견을 보면 비장이 예. 한 2배 이상 종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자, 틀립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2009년 돼지독거미라고 하는 신종플루 기억하시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제역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프리카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중국을 통해서 또 북한은 5월에 이게 확진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우성 교수님, 네. 이 왜 이렇게 돼지라는 동물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돼지를 통해서 이렇게 숙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얘들이. 이 이외에도 많은 더 바이러스 병이 있겠습니다만 네. 왜 이렇게 돼지를 통해서 병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뭐 특별히 돼지가 많은 질병을 옮기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예. 이 질병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거기에 원래 살던 그 멧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이언 킹에서 나오는 그 푼바라는 그 예. 캐릭터가 그 돼지인데요. 아프리카의 그 돼지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갖고만 있는. 근데 이제 그 아까 이게 그 서부 사하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에 린더페스트라는 전염병이 한번 오면서 소가 다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뭔가 대체 동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돼지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에 들여왔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멧돼지가 괜찮았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돼지가 다 죽게 된 게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를 2번 떠났는데 이 바이러스가 이전에 한번 그 떠나서 남미를 감염시킨 적이 있고요. 이게 2번째입니다. 다시 유럽을 통해서 이제 동쪽으로 옮겨오면서 중국, 베트남 그리고 북한을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발생한 게 지금 2번째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뭐 다양한 동물 숙주가 있지만 이건 특별히 그 돼지에서만 그리고 특징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그 돼지 말고요. 멧돼지와 우리 집돼지는 같은 종입니다. 예. 가축화한 거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바이러스 감수성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지금 멧돼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지금 민통선 아래 네. 마을 네. 그리고 비무장지대 폐사체에서 확진 판정. 네. 지금 우리 지역 고창에서도 네. 폐사체 다행히도 이제 음성으로 네, 네. 방금 전 9시 뉴스에서 네.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멧돼지를 이제 그 매개체 원인으로 지금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위험한 건 맞죠? 네. 일단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멧돼지는 언제든 폐사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 이제 많은 폐사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상황이 됐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렸어야 되고요. 예. 그 걸린 돼지가 뭔가의 오염 물질을 통해서 양돈장에 들어와야 감염이 되는 게 이제 한 가지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멧돼지가 발견됐지만 음성이라고 하면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 쪽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집돼지에도 발생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 남방 한계선 DMZ 안에서 발생이 됐고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민통선에서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차이는 뭐냐면 시간상 지금 집돼지에서 계속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멧돼지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혹시 집돼지가 멧돼지한테 옮긴 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이 질병은 뒤에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제역과 좀 다릅니다. 먼저 감염된 돼지가 먼저 발견될 예, 확률이 예. 높지 않기 때문에 뭐가 먼저인지는 알겠습니다. 모릅니다. 그 얘기는 좀 잠시 네. 뒤에 살펴보겠고요.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이 양돈도 네. 상당히 많은 맞습니다. 비중을 예. 차지할 텐데 그 현황부터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예, 도내 농가에는 한 802농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예. 그 비중이 우리나라 돼지 사육 두수의 12% 정도를 좀 차지하고 상당히 있습니다. 많네요. 예,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히 뭐 충남 홍성에 그래서 이제 발견됐을 때 음성이었습니다만 그 전부터 전라북도는 이제 방역 체계를 아주 꼼꼼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제역 AI에 대응해 오면서는 예. 10월부터가 이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9월 16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한 2주 이상 빠르게 그런 방역 체제가 이제 구축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다 이것이 예. 맞습니다. 이동 제한도 하고 뭐 거점 소독도 하고 또 농가 스스로도 자체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예, 그러니까 뭐 방역 체제 하니까 굉장히 뭐 복잡한 개념 같은데 예. 간단히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농장 개개인별로 자기 농장은 자기가 외부의 사람, 외부의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예. 내 외부를 철저하게 소독하는, 즉 농장의 차단과 방역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 공공과 행정이 하는 영역이라고 하면 그런 농가들 중에서 좀 취약하거나 그런 농가들이 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이 축협이라든지 공공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일부 방지를 해주고 있고 예. 또 이렇게 이제 어떤 점점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누군가가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농장과 농장 사이를. 근데 이거 누구냐? 사료를 먹이기 위한 사료차, 그렇죠. 또 동물을 운반하는 차,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이런 어떤 물류의 흐름 속에서 농장과 농장 간의 접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아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만든 것이 저희가 현재 3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점 소독소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축산과 관련된 사료, 생축 운반 차량, 분뇨 차량들은 반드시 거점 소독소에 들려서 소독을 깨끗하게 하고 소독을 마쳤다는 소독 필증을 가지고 농장을 꼭 방문을 해야 됩니다. 예. 대한한도연협회 전북도 이웅렬 회장님 나오고 계시는데 제가 현장 취재 간다고 전화 드렸을 때 마을로 오지 말고 익산시청으로 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접촉을 지금 일단은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농가들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양돈 많이 농가. 하죠. 예. 저희가 그때 우리 아나운서님도 저희 집에 못 오시게 한 부분도 예. 3차 때인가 아마 농림부 장관이 농장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농장주가 또 인터뷰를 했고 예. 그러고 그 다음 날 그 농장이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개체를 멧돼지로도 보지만 우리 사람도 접촉성으로 해서 올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고요. 이 아프리카 열병이 처음에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동남아는. 예. 그래서 중국에 오면서 베트남, 북한 이렇게 퍼져 나올 때 우리한테도 오지 않을란가 이런 의아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이게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방역 체계를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이동을 좀 제한을 시키고 또 소독 철저하게 하고 있고 생석류 살포 또 울타리 설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이 아프리카 열병이 터지면서 우리 도에서 방역 휴일을 2차에 걸쳐서 발빠르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1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소독약은 또 3종염이라는 제재를 써야만이 아프리카 열병에 잘 듣는다. 그래서 그 3종염 제재를 쓰고 있고 또 면역 증강제, 또 멧돼지 퇴치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충분히 또 소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도 차원에서도 또 농가 차원에서도 이 방역 소독을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멧돼지는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천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되면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 전라북도 또한 전국적으로 이 멧돼지의 이제 방지를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전라북도도 역시 함께 이제 발맞춰 좀 가고 있는데 워낙 이동 속도가 빠른데 어떻게 철조망 정도로 이동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닙니다. 이제 철조망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발생이 감염된 멧돼지가 발생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농장별로는 이제 자기 농장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라든지 이런 보호막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현재 상태의 이제 대책이고요. 지금 이제 멧돼지가 ASP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된 발견이 된 증상이 나타난 멧돼지가 발견된 그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가 쳐지고 울타리 안쪽에서 포획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멧돼지를 통상 이제 그 의심이 되는 축이 많이 몰려 있는 경기도 북부, 강원도 북부 같은 경우는 일단 차단을 하기 위한 울타리를 친 상태에서 그 안쪽에서의 총기 포획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한강 이남으로는 아직 그 멧돼지가 발생되지 감염된 멧돼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적 어떤 살처분 차원에서 이번 월요일부터는 총기를 가지고 사전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떤 그 효력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역 소독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고 정말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3km 반경 이내에 확진을 받았을 때는 모두 다 살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만이 이제 최우선인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 수의사 협회에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있었고 AI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금 이미 살처분을 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점이 좀 다릅니까?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닌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열병은 그 돼지만 국한한 그런 그 돼지과의 동물만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가축은 전염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구제역은 우제류입니다. 우제류라는 것은 발굽이 2개 달린 동물, 그래서 소랄지, 돼지랄지, 염소랄지, 사슴이랄지 우제류에 국한되어 있고 AI는 조류에서 주로 먼저 발생해가지고 동물의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염 감염 경로를 보면은 구제역이라는 그 AI는 공기로도 전염되고 호흡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으로 침 같은 것도 있지만 호흡으로 하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직접 그 접촉이나 그 다음에 그 간접 전파하던 거, 그 다음에 그 진드기에 의한 그런 매개 전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은 폐사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 이 고병원성 ASF는 100% 거의 폐사가 됩니다. 그 잠복기나 이것을 완전히 박멸하는 데는 시간이 그럼 꽤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ASF는 이제 그 고기 그 냉동 고기 같은 게 약 1000일 생존한다고 바이러스가 생존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축사안에서도 감염된 축사는 1개월 이상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 것보다도 상당히 그렇고 또 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말하자면 저온이 13도에서 14도입니다. 그다음에 AI는 저온이 한 3, 4도 그 정도. 그리고 근데 이 ASF는 지금 약간 더운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가 기온의 차이를 별로 나타나지 않고 발생합니다. 무작위로.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 조우성 교수님. 일단 사람에게는 피해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만약에 살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언제쯤 재기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사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앞에 예를 들어 주신 그 구제역 바이러스가 지금 가장 그 비교 대상이 되는 바이러스인데요. 사실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입식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식하고 다시 1년이면 양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지금은 이건 거의 한 2배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오래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시 돼지를 들였는데 그 돼지가 감염돼서 죽은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아까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다르냐는 건데요.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폐사율, 감염률과 폐사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라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약간의 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구제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질병이어서요. 예를 들면 한 공간에 100마리 돼지가 있었다면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증상이 수포가 터졌을 때 그 100마리가 다 감염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염률은 100%고요. 폐사율은 10%가 안 됩니다. 몇 마리만 죽는 거라고 해서 장점은 뭐냐? 쉽게 감염축을 찾아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중에 일부만 혈액 검사를 하더라도 양성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해가 됐다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뭐가 다르냐면요. 똑같은 상황에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폐사체가 나왔을 때 실제로 감염된 돼지는 10마리가 안 됩니다. 그것도 전체로 퍼져 있는 게 아니고 그 감염된 돼지 주변의 돼지 10마리만 감염이 되는데 그 돼지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치사율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섭다는 게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염되면 다 죽는 특징이 있지만 전체 동군이 다 감염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다 퍼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전체를 다 지금 살처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중에 우리가 처음에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그중에 예찰 과정에서 일부만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시 양성 판정으로 번복된 적이 있는 게 이게 뭔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 100마리 중에 감염된 돼지를 못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제역은 그럴 일이 없었는데요. 이 질병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어쨌든 참 이 복잡하고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라북도 현재까지는 안전한 상태에서 혹시 뭐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돼지고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량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지금 우선은 그런 걱정도 좀 많이 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돼지고기를 끓여서 먹으면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얘기는 돼지 그 ASF하고 사람하고는 관계가 무관하다. 그래서 먹어도 안전하다.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무관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먹어도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희가 그 ASF에 걸린 돼지는 절대 시중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만 우리 수의사협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냉동 상태에서 뭐 1000일을 산다고 그러고 또 확진된 농장은 100% 폐사한다고 이렇게 하셨고 또 우리 조유성 교수님은 그 걸린 부분에 대해서 그 돼지가 폐사를 한다. 근데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필드에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중국이 돼지 사육두수가 4억 4천 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30%를 차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에 돼지가 지금 50%가 감소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억 마리를 지금 뭐 살처분했다. 지금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50%가 감소했다고 그러고 중국은 중국이라 저기 그 베트남은 55%가 감소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볼 때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 필드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 살처분 과정도 얘기를 좀 드리면요. 살처분도 상당히 정부의 대처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으세요? 우리 살처분 SOP가 500m 안에만 살처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3km 또 불안하니까 또 10km로 이렇게 해서 애비적 살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돼지를 전부 다 드러내버리는 그런 상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매개체가 멧돼지이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얘기를 환경부에다 수차례 얘기를 했고 저희가 집회도 했어요. 환경부에 가서. 근데 환경부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얘기는 멧돼지가 매개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많이 어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조금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서운하다는 자연스럽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조우성 교수님의
이 말씀과 현장에서 농가 입장에서는 좀 다르다 그래서 반론하시면서요. 네. 살처분 관련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과 베트남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방역 시스템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 거의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예. 심지어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이 놀라는 이유는요. 이렇게 단시간에 지금 그 북서부에만 이렇게 묶어놓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뭔가 확산된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계속 그 지역 안에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통제가 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예. 심지어 저기 동물보건기구에 이틀 만에 발생 보고를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만큼 신속한 대응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 방역 시스템을 우리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예. 왜냐하면 이거 어떤 그 진단 체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되어 있지 않고요. 예. 심지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오해했던 것들이 뭐냐면 심지어 중국에 하루 만에 발생한 거리가 1000km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었죠. 근데 지금 왜 이제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더 과도한 그 방역 정책을 취하냐면요. 이미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발생해서 지금 만성화된 패턴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다른 개념인데요. 만성화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증상 대신에 관절염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빨리 손을 못 쓰면 이게 만성화될까 봐.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다시 재개하는 게 거의 중국처럼 될 확률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고요. 예. 아까 살처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조금 구제역이나 AI와 조금 제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아까 굉장히 오랫동안 환경에 살아남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메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환경이 오염되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메모를 하지만 FRP 통에 이제 그렇게 메모라는 방식으로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다른 개념으로 제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갑자기 드는 궁금한 생각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두수를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살처분은 이제 농장 주가 관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살처분할 만한 그 공간이 있겠는가? 과거에 보면 AI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닭들을 묻었고 뭐 또 소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에 확진이 돼서 발생이 됐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웅렬 회장님? 그 전에는 이런 그 구제역이나 예. 아프리카 열병 이런 거에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장에 두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시설을 찾고 짓다 보니까 예. 그런 그 살처분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도에서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상황에 따라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서 저희가 세 가지로 이제 처리 방법을 좀 이제 고민하고 예. 일단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양성의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그 축사 농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렌더링 처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서 이걸 이제 익혀서 돼지를 이제 분쇄하고 익혀서 톱밥과 넣어가지고 이제 사료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퇴비화시키는 것이죠. 이제 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교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FRP 통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돼지를 이제 넣어서 FRP 통하기 어려운데 큰 물탱크 같은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제 돼지를 거기다가 담아서 거기다가 이제 묶어놓는 이제 담아놓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런 이제 그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예방적 차원에서 그냥 단지 그걸 이제 도축한다 싶을 때는 이걸 이제 또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닭과 달리 돼지는 이제 그 몸집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인 렌더링 처리가 가장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좋지만 두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판단할 때는 한 2,000두 내에 가능하지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 렌더링 말고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플라스틱 통에 담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이렇게 의심이 뭡니까 단순하게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고정식 처리 업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시나리오로 좀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 매물 과정에 살처분 과정 더 질문 같은 거는 있으실까요? 혹시 농가 입장에서 뭐 준비가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이제 축사를 돈사를 짓는 분의 경우에서는 살처분을 할 만한 그 매립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 매뉴얼에도 매뉴얼에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자기 농장에 자기의 가축들을 이제 매물 처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어떤 경기도라든지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기존의 오래된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가 협소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타 지역에다가 타 토지에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돼지 열병으로 뭐 아시아 20개 전역에서 지금 다들 몸살을 앓고 있는데 뭐 이로 인해서 아까 중국과 베트남이 절반 정도를 지금 뭐 살처분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면 육류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조호선 교수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아까 일종 법정적인 말씀하신 게 이제 교역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발생하는 나라는 절대 수출을 못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또 재밌는 건 발생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입을 할 때 음성인 국가에서만 또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인 나라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사실. 예. 수출도 수입도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기에 박멸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사실 거기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정부 정책들이 때로는 과도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평을 받는 이유가 이제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방역이 잘 되고 있어서 그 말씀하신 경기 북서부, 연천, 파주 일대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더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네, 지금 일단 집돼지에서의 발생이 이제 더 늘어나지 않는 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예, 예. 발생을 해도 이제 그 방역대 안에 있는 거가 이제 저희가 통제가 됐다고 보는 거고, 멧돼지도 이제 물론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지역에 사실 묶여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확산은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멧돼지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다시 재발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좀 다른 의미로 이제 말씀드리면 자꾸 이제 저희가 외부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요. 똑같은 외부 환경에서도 감염되는 양돈장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양돈장이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독도 잘하고 차단 방역 절차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모든 양돈장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게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계신 건지는 좀 평가를 받으셔야 되고 방역 당국이 그 부분은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최종 국장님?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농장은 자기가 외부의 동물, 외부의 사람이 철저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예. 또 자기 농장의 내부와 외부를 스스로가 소독하는 그런 철저한 노력들이 좀 필요해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과 공공기관이 이제 보완적인 개념에서 이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우리가 뭐 불안하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또 해야만 되는 일을 철저하게 또 꼼꼼하게 또 치밀하게 계속 해 나간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건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수의사회에서도 그렇고 농가에서도 그렇고 축산 차량 경로라든지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방역에 좀 최선을 다하는 어떤 모습들을 좀 기해야 될 텐데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축산 차량 쪽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축산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는 차량 등록제를 하고 있는 예. 거 우리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데 GPS를 전부 다 달아가지고 예, 그 모든 차량은 위치를 다 파악하고 동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예. 그래서 그리고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반드시 농장 방문 시마다 매번 거점 소독 시설을 거쳐서 확인증을 받습니다. 소독 필증을 예. 수령해가지고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도 아까 우리 최 국장님 말씀한 대로 32개 거점 소독 장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다 한 1,600여 대가 소독 차량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6,500대쯤 지금 등록된 것이 예. 전라북도에 지금 축산 차량이 등록된 것이 6,500여 대입니다. 그것이 등록돼가지고 움직임이 다 흐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조우성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집돼지로 인한 확산은 지금 잘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야생 멧돼지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바로 이 멧돼지에 관해서는 바로 이제 양돈협회에서 환경부에 이제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 30만 마리의 멧돼지 개체수를 3분의 1로 줄여달라 이런 내용을 주장하셨어요? 예. 처음에 저희가 집회를 하고 할 때 환경부 앞에서 집회하면서 멧돼지가 매개체니까 3분의 1 정도로 줄여달라. 또 두 번째는 찬반 급여를 중단해달라.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집회를 했고요. 사실 지금 돌아가는 걸로 보면 3분의 1이 아니라 멧돼지를 전부 사멸하지 않으면 우리 집돼지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멧돼지는 유해 동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멧돼지 관리를 농림부로 이관을 해달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체수를 저희가 줄여가면서 농림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쉽지 환경부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부한테 여러 얘기를 하고 지금 멧돼지 지금 사살을 하는 것도 경계 지역이 있고 완충 지역이 있고 해서 이런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경계 지역의 안에 들어가서만 지금 사살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완충 지역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 포획틀을 만들어서 포획틀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대비책이 없었다고 해요. 예. 포획틀을 언제 만들어서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경계 지역에서 사살을 했을 때 그 맞지 않은 돼지는 다시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몰고 가서 사살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저희 필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환경부 주관하러 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한 이런 박멸, 멧돼지에 대한 이제 그 처리는 기본적인 개념은 원인이 있다 생각하면 외부에 일단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총기를 사용해서 이제 잡는 거죠. 그리고 중심부는 외부에서 이제 변죽을 울리게 되면 돼지들은 틀림없이 밖으로는 막아지 못할 테니까 이제 안쪽으로 몰릴 겁니다. 그 몰리는 돼지는 이제 포획틀을 활용해서 잡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감염이 발생한 이런 철원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도 10km 범위 내에서 변두리에서는 총기를 포획을 하고 실제 발생한 중심부에서는 이제 포획틀을 가지고 그 농장을 잡는 그 멧돼지를 잡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부에서 어떤 이제 총기를 가지고 잡다 보면 소리에 의해서 멧돼지도 놀랄 것이고 놀란 멧돼지는 이제 바깥으로 튈 것입니다. 그래서 테두리에서는 총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획을 하고 있고 그 모이게 되는 중심부는 이제 포획틀을 가지고 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 이남에다가 이제 방어선을 천 이유도 한강 이남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차단을 시켜서 위로 좀 몰겠다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글쎄요, 30만 마리에 3분의 1로 개체수를 줄인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울러서 이제 엽사를 통해서 이제 사살하는 이제 뭐 장면들을 이제 목격도 하시게 될 거고 총소리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우선 말이죠. 그 근본적인 그 대책이라면 이제 백신이 개발이 돼야 될 텐데 선진국에 좀 좋은 사례 없습니까? 안타깝게 아직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구제역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그 항원으로서 작용하는 백신 그 단백질 부위가 구제역이 한 10가지 된다고 하면 이 바이러스는 한 150가지 정도를 항체를 만들어야 막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다행인 건
유럽에서 그 멧돼지 백신용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백신이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아마 상용화될 수 있는 정도가 돼서요. 그게 활용될 수 있는 게 유일하고요. 다행인 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 내년 1월부터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연구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백신 연구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오히려 저희가 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홍규 회장님, 그 36년 만에 집돼지는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앤 나라가 있어서 청정화 지역으로 된 나라가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사례는 36년 동안 그러면 살처분 정책을 했습니다. 확진이 되면 다 살처분을 해왔던 겁니까? 살처분 정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청정화국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페인의 사례대로라면 이제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마다 살처분을 통해서 어떤 청정화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조금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최근에 발틱 연안의 국가는 3년 만에 청정화를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30년이 걸린 스페인은 이게 1980년대 90년대 그때 발병한 케이스여가지고요. 그때만 해도 유전자 검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돼지를 넣어서 죽게 되면 또 다시 방비를 하고 뭐 이런 개념이어서 훨씬 어려웠던 거고요.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특히나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960년부터 96년까지 그렇게 36년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조 교수님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1960년. 저도 한 말씀. 이용렬 회장님. 그 체코 같은 경우가 2년 만에 근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체코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할긴 열악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어떻게 근절을 시켰는가 하면 일단 다 보이는 대로 다 사살을 한 거예요. 멧돼지를. 그리고 멧돼지를 한 마리를 사살을 하는데 그 엽사들한테 40만 원씩을 보상금을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20만 원을 주고 그렇게 해서 전부 박멸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10만 원을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10만 원을 받고 지금 우리 엽사들이 10만 원을 받고 하겠냐. 그전에는 엽사들이 그 사살을 했을 때 그 고기를 갖다가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죽으면 건들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을 줘서 그 일을 하러 가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상금 비율을 좀 우리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전국의 방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몇 분의 의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가 바이러스 위험 동물인 이상 멧돼지 퇴치에 힘을 써야 한다는 의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방역이 예방의 최우선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람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는 것인지 걱정이다. 앞에서 이제 조우성 교수님 말씀처럼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돼지 농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보상 대책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만에 하나 발생했을 경우에 살처분을 해야 되는 반경 3km 이내에는 뭐 모두가 다 살처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보상 관련해서는 그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AI 때 구제역 때 이미 경험이 있으셔서요. 네, 지금 이제 정부도 기본적 매뉴얼이 있고 이제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그때 현 실제 시점에서의 시가로 일단 보상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농장의 가축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계가 이제 기본적인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을 키우는 축산 농가의 평균 소득이 최근에 한 37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이제 생계 안정 자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금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돼지를 키울 수 없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어떤 불안감이 현재 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기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돈농가 입장하고 좀 다르죠? 네, 다르죠. 예. 저희가 이 살처분의 매뉴얼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구제역이나 아니면 AI 이런 데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는데 우리 아프리카 열병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농가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경기 북부 쪽에서는 전쟁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지금 저희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농림부, 환경부 해서 저도 그제 1인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1인 시위를 하고 또 북부 쪽에서는 집회를 지금 신청하고 집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 거니? 우선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헌법 몇 조 몇 항에 60%의 확진이 왔을 때 60%의 감면을 하겠다. 그런 얘기와 생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매뉴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농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가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농가들은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현대화 시설을 하라고 해갖고 농장들을 현대화 시설을 다 해놨는데 그 현대화 돈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융자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돼지 폐업 가깝게 2년 내지 3년이 걸려서 쉬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먹고 살 생계비도 필요하고 융자금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시끄럽게 하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는 오늘에야 표준 매뉴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가지고는 안 된다, 힘들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최대 2년을 주장하셨어요? 예, 아까 조혜성 우리 교수님도 1년은 안 되고 2년 정도를 말씀하셨으면 그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면 그게 반영이 돼서 우리 농가한테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6개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양돈 농가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할 때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공장식 가축 사육 방식으로 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현대식이 아니고 청결하지 않다. 그런데 이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이 시설 문제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교수님? 시설은 전혀 연관이 없지는 않지만요. 이게 시설이 낙후됐 잘 갖춰져 있다고 절대 걸리지 않거나 낙후됐다고 이게 걸리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바이러스가 밖에서 들어와서 돼지가 만나면 걸리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농장의 차단 방역만 완벽하게 갖춘다면 사실은 밖에 멧돼지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안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병행되면 이건 언제든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질병일 것 같습니다. 시설의 현대화는 많이 지금 돼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물복지형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은기 회장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지금 아프리카 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상당히 우리 양돈 농가나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총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차단 방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특히 아까 우리 최 국장이 말씀한 대로 전국의 사유입니다. 지금 사육도수가 135만 두쯤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상당히 물량이 전국의 12% 정도 되기 때문에 차단 방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께 부탁한 것은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을 좀 자제해 주시고 거기에 다니시다 혹시 가더라도 그 축산물 농장이랄지 축산물을 사가지고 해서는 절대 반입은 안 되고 그런 방문해가지고 절대 안 되고 저희 귀국해서도 축산 농장을 5일 동안은 방문 않고 그래야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용렬 회장님. 네, 저희 한돈산업 매출이 한 8조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산물 중에서
1위를 지금 한 3년째 차지를 하고 있고 그게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여러 그 사료업계, 뭐 약품업계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 단백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돈산업이 국민의 단백질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한돈산업이 지켜져야만이 국민의 건강도 지킨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방역하는데 뭐 소독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도민들의 분명히 불편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조우승 교수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이미 들으셨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질병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의 방역의 주체는 축산농가 자신이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비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용 목사님. 요즘 우리 뭐 축산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행정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번거롭게 하고 어쩌면 좀 뭐 괴롭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도하게 지금 요구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좀 많이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참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이제 흐트러짐 없이 마지막까지 저희 행정과 우리 농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된 지는 100년이 됐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그런데 백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농가도 뭐 첫 번째 주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농가를 출입하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함께 그 의식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